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부모님처럼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 자신들처럼 되는 걸 원하지 않았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영국의 유명 배우였습니다. 젊은 시절 같이 여러 편의 드라마를 찍다가 정이 들었고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죠. 어린 베네딕트에게 TV만 켜면 나오는 부모님의 모습은 늘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만화 영화를 보며 영웅을 찾을 때 그에게는 TV 속 부모님이 가장 멋진 존재였죠. 그러나 부모님은 아들의 이런 초롱초롱한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닐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섰죠.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직업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아들을 앉혀놓고 배우 생활의 힘든 점들을 부각시켰죠. 1년 중 몇 개월을 집을 떠나 숙소에서 머물러야 한다. 일거리가 불규칙적이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설계하기 힘들다. 들어가는 시간 대비 박봉이다. 등 배우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고충을 들려주며 아들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도 이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는커녕 이제는 연극 활동을 해보고 싶다며 졸라대기까지 했죠.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낀 부모님은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을 엄격하기로 소문난 기숙학교로 보내버리기로 말이죠. 이 학교는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초명문고 해로우 스쿨이었습니다. 전교생이 남자만 있는 데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엄격한 곳이었죠. 해로우 스쿨을 다닐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족 학교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이런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학교는 늘 엘리트 집안들의 자제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베네딕트는 이들과 결이 달랐습니다. 또래하고들은 웬 배우의 아들이 이곳에 왔냐며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죠. 학비도 어마어마했는데 1년치 학비가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비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은 일거리를 2배로 늘렸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결국 절반이 넘는 학비를 할머니가 대줬어야 했죠. 이런 가족의 헌신을 지켜본 베네딕트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생애 처음으로 다른 직업을 생각해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해서 그가 생각한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참 베네딕트다웠죠. 부모님이 만족해하실 만한 직업 중에 그나마 변호사가 가장 배우와 비슷한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관객들을 앞에 두고 펼치는 하나의 연극 공연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꿈을 찾은 베네딕트는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을 한 것이 아니라 또 연극에 빠졌습니다. 다시 연극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어느 선생님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꽤나 산만한 편이었는데 하루는 한 선생님이 그렇게 에너지가 넘친다면 차라리 학교 연극 활동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죠. 이 한마디는 베네딕트에게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그 길로 바로 연극부에 들어가 마음껏 하고 싶었던 연극 활동을 시작했죠. 난생 처음 도전한 연기였지만 역시 유전자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이때 그를 지도했던 연극부 선생님은 학생을 지도하는 느낌이 아니라 동료 배우와 일하는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뛰어난 소질을 보인 그에게 연극부 선생님은 바로 주인공 역할이 아니라 여자 역할만 맡겼습니다. 한번 시켜본 여자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하다 보니 선생님은 그에게 졸업할 때까지 여자 캐릭터 담당을 맡겼던 거죠. 이것은 남자만 있는 학교에서 놀림감이었습니다. 학우들의 조롱에 시달리던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정면 돌파를 감행하기로 결심했죠. 과격하기로 소문난 럭비부에 가입해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필드에서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자 더 이상 여자라고 그를 놀리는 이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지켜봐온 연극부 선생님이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배우는 직업으로 삼기에는 너무 힘든 세계다. 연기는 학창시절의 취미로만 끝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이었습니다. 배우 출신이었던 부모님에 이어 지금껏 연기를 지도해준 선생님마저 배우를 직업으로 삼는 것만큼은 반대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베네딕트는 오로지 꿈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연극을 전공으로 대학에 지원했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는 잊지 못할 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아들의 연기 활동을 못마땅해 했던 아버지가 하루는 몰래 그의 연극 공연을 보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했던 어떤 연기보다도 더 훌륭했다. 너는 분명 나를 능가할 것이다. 그동안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들. 이 말을 들은 베네딕트는 아버지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마저 얻은 그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연극대학원까지 진학하며 배우가 되는 정석 코스를 밟았죠. 그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영화는 2004년작 호킹이었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어가는 장애를 딛고 엄청난 업적을 남긴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을 다룬 영화였죠. 최대 2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는 5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라는 말을 달고 살며 강한 의지의 힘을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베네딕트는 스티븐 호킹과 두 번의 만남을 가지며 캐릭터를 연구했습니다. 점점 몸이 움직이지 않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잘 연기했고 절망감과 희망 사이를 오가는 눈빛마저 섬세하게 연기했습니다. 당시 무명 배우였던 베네딕트는 이 영화를 통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부상하려던 이때 베네딕트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한 드라마 촬영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머물 때였습니다. 이국에서의 생활은 설렘이 가득했죠. 주말이면 동료 배우들과 함께 근처 바닷가로 스쿠버 다이빙을 다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바닷가에서 놀다 숙소로 복귀하던 길이었습니다. 한적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났죠. 차를 살펴보기 위해 차에서 내린 바로 그 순간 풀숲에서 6명의 무장귀환이 나타나 총을 겨눴습니다. 핸드폰과 지갑을 뺐더니 다짜고짜 트렁크에 이들을 쑤셔 넣었죠. 그리고는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초현실적인 상황이라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았지만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덜컹덜컹하는 소리는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줬죠. 차는 멈춰섰고 트렁크 문이 열렸습니다. 어느 한적한 다리 밑이었습니다. 괴한들은 처형 자세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베네딕트는 큰일이 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굳이 우릴 죽일 필요는 없지 않냐며 필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얼굴에 포대자루를 씌울 뿐이었죠. 베네딕트는 이 순간 절망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든 죽는 순간은 철저히 혼자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긴 그는 포대자루를 벗었습니다. 괴한들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 배우들과 함께 멀리 보이는 불빛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불빛의 정체는 한 마트였습니다. 다행히 이곳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묶인 손을 내밀자 이들은 결박을 풀어주고 경찰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악몽과도 같았던 밤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햇빛이 얼굴에 닿자 그는 전에 없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지구상에 그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건 이후 그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 짧은 인생을 하루하루 헛되지 않게 살자는 가치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비록 머나먼 타국 땅에서 큰일을 겪을 뻔했으나 이때 찍은 이 세상 끝까지라는 드라마는 작품성과 연기력 모두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또 다른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이 되었죠. 이 영화는 실화 바탕의 영화였습니다.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암울한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쓰려 하는 작가 역할을 맡았죠. 사실 이 영화에는 베네딕트보다도 더 주목을 받은 신인 배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숙자 역할을 맡은 톰 하디였죠. 지금의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오른 대배우가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는 30대의 무명 배우였습니다. 톰 하디는 노숙자 분위기를 내기 위해 5주 만에 13kg을 감량했고 전라로 나와야 하는 장면들도 대역 없이 직접 연기했습니다. 두 신인 배우들의 케미는 엄청났습니다. 극장에서는 개봉되지 않은 TV 특선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꽤나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4년 동안을 주연에서 조연에서 단역으로 밀려나며 이렇다 할 흥행작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거물 배우가 될 것 같았던 베네딕트는 이 세계가 늘 그래왔듯 또 한 명의 잊혀지는 배우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가 출연했던 한 영화를 예사롭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의 초장수 인기 드라마 닥터 후의 제작자인 스티븐 모펫이었습니다. 어턴먼트라는 영화에서 베네딕트가 변태 역할로 짧게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의 모습을 본 스티븐 모펫은 그가 그토록 찾았던 배우가 바로 이 남자였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배우라면 그가 준비하고 있던 한 작품의 주연을 맡길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You have to bite it. 이 배역이 바로 오늘날의 베네딕트를 있게 한 그 캐릭터 명탐정 셜록 홈즈였습니다. 셜록 홈즈는 100년이 넘게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아온 어마어마한 캐릭터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보니 배우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배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셜록 홈즈 하면 떠오르는 배우는 이미 따로 있었죠. 1984년부터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 캐릭터를 연기해 셜록 홈즈 그 자체가 되어버린 제레미 브렛이라는 배우였습니다. 원작 소설을 외우다시피 달달 읽고 소설 속 캐릭터의 세심한 동작 하나하나 똑같이 재현해 특유의 괴짜스러움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전까지도 셜록 홈즈를 영상화하려는 시도가 꽤 있었지만 싱크로율에 있어서는 단연 역대 최고의 셜록 홈즈라는 평가를 받았죠. 게다가 이 드라마는 원작의 사파를 충실히 재현한 연출로도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레미 브렛은 이 배역 하나만을 위해 10년을 바쳤는데 고질병이었던 심장 쪽이 점점 악화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중단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빠듯한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촬영 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고 나중에는 건강 상태가 심각해져 대기 중일 때는 산소 마스크를 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셜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즌 때는 환자티가 꽤나 많이 났는데 이에 제작진은 그의 촬영 분량을 대폭 줄이고 셜록 홈즈 대신 동료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식으로 각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레미 브렛은 마지막 시즌이 방영된 지 1년 만인 1995년 5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신부전증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이자 유작이 셜록 홈즈였던 셈이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0년 이 배역은 베네딕트
컴버배치에게 주어졌습니다. 전설로 남은 선배 배우를 뛰어넘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소설 속 인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집착하다가는 도무지 제레미 브렛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에 베네딕트와 제작진은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아예 셜록 홈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로 말이죠.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전부 버렸습니다. 셜록 홈즈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중절모와 담배 파이프조차 과감하게 없앴죠. 중절모는 부스스한 곱슬머리가 되었고 항상 물고 다니던 파이프는 동글동글한 니코틴 패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원작의 괴짜스러운 성격을 각색해 고기능 소시오패스라는 설정을 만들었죠. 이 드라마의 첫 화가 방영되던 날 영국 전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무려 750만 명이 이 드라마를 동시 시청했던 것이죠. 영국 국민 9명 중 1명이 이날 저녁 TV로 셜록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그렇게 34의 나이로 드디어 영국 전역에 그 얼굴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셜록의 등장에 열광했습니다. 귀여우면서도 섹시하고 지적이면서도 허당 같은 이런 양명성이 공존하는 이 캐릭터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작진의 센스가 돋보이는 참신한 연출 방식도 재미를 더해 시간이 흐를수록 인기는 점점 더해갔습니다. 결국 세 번째 시즌에 이르러 영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시청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하나의 선물을 해주기로 결심했죠. 이 드라마에 깜짝 출연을 하기로 말이죠. 세 번째 시즌에서 셜록의 부모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부모님 역할로 나왔던 배우들은 실제 베네딕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상과도 같았던 부모님의 연기를 TV가 아니라 눈앞에서 본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훗날 베네딕트는 이때를 회상하며 배우 생활을 통틀어 가장 긴장되고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셜록의 성공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러 메이저 영화사에서 러브콜이 쇄도했죠. 다음은 어떤 배역을 연기해볼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다음으로 연기할 배역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배역은 바로 용이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프리퀄 영화 호빗에서 거대 용 스마우그를 연기했죠. 베네딕트 특유의 동굴 목소리가 음흉하면서도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사실 용을 연기할 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잠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줬었는데 이때 베네딕트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 호빗이었죠. 배우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캐릭터마다 목소리와 말투를 다르게 해가며 연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용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면 으르렁거리듯 목소리를 변조해 그 무시무시한 역할을 맛깔나게 표현했습니다. 온몸을 내던져서 하는 베네딕트의 용 연기는 의도치 않게 이 캐릭터의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 제작진은 네 발로 걸어다니는 용의 모습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첫 촬영 때 베네딕트의 움직임을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죠. 용처럼 움직여보라는 말에 베네딕트는 돌연 넙죽 엎드리더니 마치 뱀처럼 구불구불 기어다녔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컨셉이 더 기괴한 느낌을 준다고 느낀 제작진은 이를 반영해 용의 외형을 수정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마틴 프리먼과는 셜록에 이어 또 한 번의 호흡을 맞춘 셈인데 셜록에서는 브로맨스를 과시하던 이 둘이 앙숙 사이가 되어 연기를 펼치는 것은 이 영화의 또 하나의 볼거리였죠. 인간이 아닌 역할마저 완벽하게 해낸 그의 이후 행보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같은 해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보여준 또 한 편의 영화가 개봉되었죠. 이 영화는 스타트랙 다크니스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오랜만에 잘생김을 연기했죠. 탄탄한 몸매에 착 달라붙는 검은색 복장 그리고 깔끔하게 넘긴 머리 스타일에 이 사람이 셜록과 동일 인물이 맞냐는 반응마저 있었습니다. 이 캐릭터는 악역이었지만 주인공보다도 더 입체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베네딕트가 배역을 위해 운동을 한 것은 이 영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악역을 만들고 싶다는 이유로 세계 처음으로 근육질 몸매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죠. 하루에 4,000칼로리를 폭풍 흡입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3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탄탄한 몸매와는 거리가 먼 베네딕트가 근육질 몸으로 나타나자 제작진은 대본에 없던 한 장면을 추가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샤워씬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스토리 전개상 뜬금없다 느껴져 최종 편집본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DVD판에서라도 추가해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한 토크쇼에서 아주 짧게만 공개되었을 뿐이었죠. 그가 맡은 이 악역 캐릭터는 그의 MTV 시상식에서 최고의 악당상을 수상했습니다. 베네딕트가 이렇게 용 역할이든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이 됐든 어떤 배역도 매력있게 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그 특유의 목소리가 한몫하죠. 낮고 울림이 있는 데다가 매력적인 영국식 발음을 구사해 귀 호강을 시켜주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디오북이나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담당으로도 활약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맡았던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그의 흑역사가 된 작품이 있었죠. 아무리 노력해도 발음할 수 없는 한 단어가 계속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펭귄입니다. The last thing you might expect to see here is penguins. These are Fiordland crested penguins. Named after. Why are these woodlands so attractive to penguins? Could we just try the word penguin again? Maybe. Penguin.
Penguin. No, penguin. No, penguin. The sense of achievement. 게다가 그는 성대모사 실력까지 수준급입니다. Why can't we all see the Imitation Game? I want to see the Imitation Game. I think you've got to go and see the Imitation Game. 특히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네이프 교수로 유명한 알란 링맨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복제하죠. What would you like me to say to you? 이렇게나 감쪽 같다 보니 알란 링맨의 대역으로도 캐스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스케줄상 출연할 수 없었던 알란을 대신해 심슨 시리즈에서 그의 목소리를 맡았죠. Love is more powerful than all my magic. 목소리와 더불어 베네딕트만의 매력이 있다면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이는 그의 외모입니다. 보면 볼수록 잘생겨 보이는 묘한 매력이 있죠. 셜록에서 그의 형 역할로 나온 마크 게티스는 그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외모는 처음 봤다. 어떻게 조명을 비추면 그의 얼굴은 완전히 외계인 같지만 또 다른 조명에서는 완벽한 조각미남처럼 보인다. 또 베네딕트는 긴 얼굴로 인해 굴욕적인 별명도 많이 생겼는데 대표적으로는 오이, 호수 괴물, 이 공룡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트에겐 이 모든 조롱을 떨쳐낼 만한 장점이 있었으니 바로 183cm가 넘는 훤칠한 키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각도가 어긋나면 슬픈 사진이 나오죠. 이런 사진이 계속 나오다 보니 수트핏이 아니라 스튜핏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또 베네딕트는 스스로도 인정하는 상당한 몸치입니다. 오죽하면 닥터 스트레인지를 촬영할 때 손으로 원을 그리는 마법 동작이 너무 어색해서 따로 핸드댄스로 유명한 사람을 섭외해 코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베네딕트는 주인공과 메인 빌런 모두를 1인 2역으로 연기했죠. 무시무시한 크기의 악역 캐릭터 도르마무는 베네딕트가 얼굴과 목소리를 맡은 캐릭터입니다. 호빗의 용을 연기하며 모션 캡처로 호평을 받았던 경험을 내세워 제작진에게 먼저 도르마무를 연기하고 싶다고 제안했죠. 제작진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베네딕트의 깊은 목소리와 표정 연기는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베네딕트의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블 시리즈의 핵심 캐릭터로 자리 잡았으며 2022년 차기작이 개봉 예정입니다. 베네딕트의 부인은 배우이자 연극 감독인 소피 헌터입니다. 둘은 베네딕트의 무명 시절이었던 2009년 버레스크 페어리테일이라는 영화를 찍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애인이 있어 친구 사이로 지냈죠. 그러다가 4년이 지난 어느 날 둘은 비슷한 시기에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고충을 나누던 둘은 가까워졌고 그러다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베네딕트는 그 길로 바로 소피 헌터의 부모님을 찾아가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은 연애를 한 지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죠. 스라엘은 아들 둘이 있으며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줬던 것의 절반만 해줄 수 있어도 아버지로서 성공한 인생일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17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